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 현장의 임동석입니다. 우리 종합주가 지수가 이틀째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가 17포인트 오른 1152.46을 기록을 했는데요. 자, 국제신용평가사 피치의 국가신용등급 전망 하향 조정에도 불구하고 주가와 원화가 강세를 나타내면서 시장이 안정감을 찾고 있는 듯한 그런 모습입니다. 자, 오늘 센 경제 현장 부동산 버블 세븐 지역의 분양가 하락 소식 그리고 금감원의 인사이트 펀드 조사 관련 소식을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고분양가 논란을 빚어섰죠. 용인 등 버블 세븐 지역의 미분양 아파트들이 본격적인 할인에 들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용인 지역에서는 무려 1억 원까지 내린 아파트도 등장을 했다고 하는데요. 소비자 입장에선 좀 반가운 소식일 수도 있겠고 주변에 집까지 진 분들께서는 조금 마음에 안 드는 그런 소식일 수도 있겠습니다. 자, 서울경제신문의 윤홍호 기자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건설사들이 미분양 아파트의 가격을 앞다퉈 내리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 용인 지역에서 최고 1억 원까지 분양가를 깎아주는 경우도 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번 분양가 인하는 이른바 버블 세븐 지역 중에 대표적인 곳인 용인에서 시작됐다는 점에서 좀 의미가 남다릅니다. 중견 건설업체인 동일토건은 용인 수지구 신봉 도시개발지구에서 분양하는 동일 하이빌의 분양가를 최고 10%까지 할인해 주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주택형에 따라서 최고 9,850만 원에서 최저 2,050만 원까지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임광토건의 경우도 용인 경전철 예정지인 지성역 주변 임광그대가 아파트의 분양가를 최고 15%까지 할인해 주기로 했습니다. 이 같은 분양가 인하 혜택은 기존 계약자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네. 자, 그동안 고분양가라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분양가 인하 등등에 대해서 꿈쩍도 않던 그 용인 지역의 분양사들이 이렇게 가격을 좀 인하했다라고 하니까 약간 의외다라고 받아들이는 그런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분양가를 인하하게 된 배경은 무엇일까요? 네, 일단 가장 큰 이유는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통해 전매 제한을 대폭 완화해줬기 때문입니다. 민간 택지 지역인 용인의 경우 전매 제한 완화로 기존 계약자들이 분양권을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게 됐는데요. 오히려 이렇게 자유롭게 거래를 하다 보니까 아파트 가격은 더욱 하락하는 추세입니다. 분양가보다 값이 싼 이른바 마이너스 프리미엄의 아파트가 등장하다 보니 기존의 고분양가를 고수한다는 것은 건설업체들 입장에서는 힘든 일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시장에서는 용인 외에도 버블 세븐을 비롯한 수도권에서 미분양을 정리하기 위한 분양가 인하가 잇따를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런 분양가 인하 소식이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도 있다는 그런 소식인데요. 자, 어떤 근거를 들 수 있을까요? 예, 전매 제한 완화 말고도 건설사들이 분양가를 인하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또 있습니다. 최근 대한주택보증이 환매 조건부 미분양 아파트 매입 대상을 선별 중인데요. 무려 8,300여 호가 신청을 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탈락한 건설사들의 경우 마지막 남은 카드는 결국 분양가를 대폭 할인해서라도 미분양 물량을 정리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는 예측이 나오고 있고요. 또 본 심사를 통해 최종 매입 대상에 포함된 건설사들 역시 그 아파트를 되사서 분양할 때는 분양가를 할인해야 하는 구조입니다. 대한주택보증이 이들과 맺은 계약서 내용에는 건설사가 주택보증으로부터 환매 후 다시 분양할 때 기존 분양가보다 인하에 분양하는 것을 약속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분양가 인하가 잇따를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이죠. 네. 근데 용인 수지구 신봉지구에서 이제 그 10% 정도 분양가 인하를 해도 평당 가격이 이제 1,400만 원대 중반이란 말입니다. 자, 근데 이제 서울 지역에 있는 아파트도 그 가격대 비슷한데도 아직까지 미분양인 것들이 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가격이 좀 높지 않느냐 그런 인식도 있을 것 같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아직 역시 고분양가는 마찬가지긴 합니다. 또 일부 단지의 분양가 인하가 현재 시장 침체 상황을 완전히 반전시키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의견이 대다수로 이릅니다. 하지만 분양가 인하는 분명 소비자들에게 새로운 구매 동기를 부여할 수는 있습니다. 최근 풍림산업이 대전시 대덕구 석봉동에 짓고 있는 금강 엑슬루타워의 미분양 물량을 지난 6일에서 8일까지 계약분에 한해서 분양가를 무려 25%나 할인을 해줬는데요. 신청자가 몰려들면서 평균 1.28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고 합니다. 이 아파트의 순인의 청약자가 불과 10명도 안 됐던 것에 비춰보면 아주 양호한 결과라고 할 수 있죠. 결국 소비자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가격이라는 것이 입증된 셈입니다. 네, 자, 이런 분양가 인하가 부동산 시장의 활기와 또 안정에 상당 부분 기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서울경제신문 윤홍호 기자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금융감독원이 최근 논란을 많이 빚고 있죠. 미래세 자산운용의 인사이트 펀드에 대해서 중국에 대한 집중 투자에 관한 조사 점검을 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서울경제신문 한영일 기자와 이야기를 나눠보죠.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금융당국이 미래세 자산운용의 그 인사이트 펀드에 대해서 조사할 움직임이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해 펀드 열풍을 정점으로 이끌었던 미래에셋 인사이트 펀드가
금융당국으로부터 조사를 받을 처지에 놓였습니다. 김동원 금융감독원 소비자보호본부장은 10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최근 인사이트 펀드에 대한 투자자들의 금융분쟁 신청이 잇따라 접수됐다면서 분쟁 내용을 신중하게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곧 금융당국이 앞으로 인사이트 펀드에 대해 직접 조사에 나설 수도 있다는 뜻으로 풀이돼 업계와 투자자들의 이목이 집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인사이트 펀드는 수익률이 크게 하락하면서 투자자들의 불만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미래에셋 측이 운용자산을 여러 국가에 분산하지 않고 중국에만 집중 투자해 막대한 손실을 초래했다면서 불안전 판매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와 관련한 분쟁 신청은 금감원에 10여 건이 접수돼 있는 상황입니다. 증시가 하락하면 펀드의 수익률도 떨어지기 마련인데요. 유독 투자자들이 인사이트 펀드에 대해 큰 불만을 제기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몰빵 투자입니다. 이 펀드는 일반 펀드와 달리 모든 운영을 투자자가 운용사에 전적으로 맡기는 투자 1임형으로 출시됐습니다. 하지만 투자자들은 미래에셋 측이 당초 세계적으로 분산 투자를 해 위험성이 적다고 설명했지만 실제로는 투자액의 절반 이상이 중국에 집중 투자돼 손실이 커졌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현재 인사이트 펀드의 국가별 투자 비중을 살펴보면 중국이 67%로 압도적으로 많은 상황입니다. 네. 자, 이처럼 인사이트 펀드가 분쟁의 도마 위에 오른 것은 아무래도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좋지 않기 때문일 텐데요. 자, 상황이 어느 정도인가요? 네, 일단 인사이트 펀드는 국내 자산운용사가 출시한 펀드 가운데 최대 규모를 자랑합니다. 인사이트는 1년 전인 지난해 10월 30일 이래 첫 선을 보였는데요. 현재까지 누적 수익률은 반토막이 난 상황입니다. 인사이트 펀드는 출시 당시 글로벌 증시가 최고점에 달하는 등 투자 열풍이 불면서 단숨에 4조 원 가량의 자금을 끌어모아 펀드 블랙홀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여기에는 미래에셋을 이끈 박현주 회장에 대한 투자자들의 과도한 믿음도 크게 한몫을 했다는 게 증시 주변의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이후 중국 증시가 급락하면서 수익률은 급격하게 추락했습니다. 펀드 평가사인 제로인에 따르면 11월 7일 현재 인사이트 펀드의 설정액은 약 4조 6천억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설정 후 6개월 수익률은 마이너스 46%에 달하고 설정 후 1년 수익률은 무려 마이너스 52%에 이릅니다. 지난해 출시 당시 1,000만 원을 한꺼번에 집어넣었다면 현재 480만 원밖에 남아있지 않는 꼴입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속이 시커멓게 타들어가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네. 자, 투자자 입장에서는 분명히 불만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여겨지는데 이에 대한 미래에셋 측의 입장이 어떤지 궁금하네요. 네, 일단 미래에셋 측은 상당히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글로벌 증시가 회복돼서 수익률이 나아지면 자연스럽게 투자자들의 불만도 잦아들 것이라고 보고 있는 듯합니다. 하지만 몰빵 투자에 대해서는 반발하고 있습니다. 펀드가 초기에 특정 국가에 얼마까지 투자하겠다는 말이 없었고 성장성이 큰 이머징 국가를 대상으로 집중과 분산이라는 초기 투자 철학을 고수하고 있다고 항변하고 있습니다. 미래에셋 자산운용의 한 관계자는 인사이트 펀드 말고도 중국이나 브릭스 등의 투자에 반토막이 난 다른 펀드들도 많다면서 인사이트에 대한 투자자들의 기대가 컸던 만큼 실망도 크기 때문에 민원 역시 많이 제기되는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또 중간 성적이 좋지 않다고 마치 모든 게 끝난 것처럼 단정하는 것은 옳지 않다면서 장기 투자 마인드를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그러니까 미래에셋 측에서는 아직까지 게임은 끝나지 않았고 수익률은 좀 더 두고 봐야지 된다는 그런 뜻으로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인사이트 펀드가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이제 근본적으로는 각종 금융 투자 상품 어떤 불안전 판매 때문으로 풀이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이와 관련한 분쟁 건수도 급증을 했나요? 네, 그렇습니다. 인사이트 펀드를 포함한 전체적인 금융 투자 상품에 대한 분쟁 건수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3분기까지 금융상품의 불안전 판매와 관련한 금융 분쟁 건수는 385건에 달했습니다. 이는 지난 한 해 분쟁 건수인 109건보다 무려 3.5배나 증가한 수치입니다. 4, 4분기를 포함할 경우 올해 불안전 판매와 관련된 금융 분쟁 건수는 더욱 늘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올해 불안전 판매 관련 분쟁 건수는 증시가 급락하기 시작한 3, 4분기에 급증했습니다. 올해 상반기 117건이었던 분쟁이 7월부터 9월까지 석 달간 무려 268건이나 접수됐습니다. 한편 지난 3, 4분기 말까지 해외 및 주식형 펀드의 평가 손실액만 모두 75조 원에 달해 일부 펀드 상품들의 경우 투자자들이 소송까지 제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일부에서는 이 같은 불안전 판매 행위가 크게 늘어난 것에는 금융당국이 현장 지도를 게을리하는 등
안일한 규제 태도와도 상관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최근 국정감사에서도 상당수 국회의원들이 금융당국의 부실 감독을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이 같은 지적이 나오면서 금감원은 이날 금융회사가 투자 상품을 판매할 때 고객이 설명을 충분히 들었다는 자필 서명도 상황에 따라 인정될 수 없다는 새로운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이는 고령자 등 금융지식이 충분치 못한 소비자들의 경우 비록 자필 서명을 했다고 하더라도 향후 분쟁이 발생했을 때 불안전 판매로 인한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길이 보다 넓어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아무쪼록 원만히 잘 해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수익률을 올라주는 게 가장 좋은 거겠죠. 네. 자, 지금까지 서울경제신문의 한영일 기자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요즘 들어 경기 불황이 심해지면서 베이커리 빵집이나 라면 전문점, 편의점 등의 가맹점 창업이 최근 부쩍 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외식업계나 프랜차이즈 업계가 전반적으로 신규 창업 수요가 감소하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은 대조적인 현상으로도 받아들여질 수 있을 텐데요. 자, 최근 가맹점 사업이 각광받고 있는 이유가 과연 무엇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서울경제신문 김지영 기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산업 전반적으로 불황의 그림자가 참 깊어지고 있는데요. 자, 창업시장에서 의외로 호조를 띠는 그런 아이템들은 따로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베이커리, 라면, 커피 전문점, 그리고 편의점 등이 대표적인데요. 이들 업체는 소위 말하는 대박 아이템은 아니지만 이미 그 사업성이 안정성이 검증되면서 수요가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일부 업체의 경우 올 들어 10월까지 새로 오픈한 점포 수가 최근 몇 년 사이에 연간 7점수를 넘어서는 등 최근 들어 오히려 더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패밀리 레스토랑을 비롯한 외식업계가 폐점 행진을 잇고 있고 프랜차이즈 업계도 전반적으로 신규 창업 수요가 감소하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대조적인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사실 창업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이제 먹을거리가 떠오르고 있는데 요즘 들어서 그 경기가 안 좋아지면서 외식비를 좀 많이 줄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먹거리 창업이 좀 쉽지 않겠다 하는 생각이 언뜻 드는데 또 상황은 또 반대이군요. 자세히 좀 정리 좀 해주십시오. 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거는 베이커리 프랜차이즈 업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CJ 푸드빌이 운영하는 뚜레쥬르의 경우 올 10월 말까지 189개의 점포가 새로 문을 열었는데요. 이는 2006년에 131개, 2007년 한 해 동안 175개의 매장을 오픈한 것에 비하면 최근 3년 내 가장 많이 성장한 수치입니다. 이 같은 현상을 CJ 푸드빌은 경기 불황으로 소비자들이 비싼 외식보다는 저렴한 빵을 선호하는 데 따른 것이라고 풀이하고 있는데요. CJ 푸드빌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가맹 문의도 크게 늘고 있다고 하네요. 도넛 전문점인 던킨 도너츠도 가맹 신청자들이 대기하고 있어 점포를 선별해서 내줄 정도라고 합니다. 지난해 80개 신규 가맹점을 모집한 던킨 도너츠도 올해 말까지 130개 매장을 확보해 630개까지 매장을 늘릴 계획이라고 합니다. 네, 사실 뭐 별다른 기술 없이 또 창업을 하더라도 그 인지도에 얹혀가면 어느 정도 기본 이상을 할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이 많이 작용을 한 것 같은데요. 자, 그리고 요즘 들어서 그 주식을 거의 빵으로 때우는 사람들이 많이 는 것도 한 원인이겠죠. 예, 물론입니다. 최근 맞벌이 부부와 혼자 사는 사람들이 늘면서 빵을 많이 소비하는 것도 한 가지 이유가 되겠습니다. 네, 제 주변에서도 이제 하루 삼시세끼 빵을 많이 먹는 빵돌이 빵순이들이 친구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자, 이 빵 위에 일본 라면점도 최근 각광받는 창업 아이템이라고 하던데요. 네, 일본 라면점 같은 경우에는 다른 외식업보다 상대적으로 가치 저렴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일본 라면 브랜드 라멘만땅의 경우 올 들어 10월 말까지 지난해보다 3배나 많은 24곳의 신규 점포를 개점했습니다. 라멘만땅의 한 관계자에 따르면 올해 가맹 문의가 지난해보다 70% 이상 늘었다고 밝힐 정도인데요. 이 같은 호조에 힘입어 에지 패션 계열사 LF푸드가 4월 론칭한 일본 라면 브랜드 하코야의 경우에는 현재 5개의 매장 수를 내년에는 100개까지 늘린다는 야심찬 계획까지 세워놓고 있을 정도입니다. 네, 자, 그러면 빵이나 라면 이외에 또 다른 그 각광받는 창업 아이템이 또 있을까요? 네, 커피 전문점도 최근 불황에 아랑곳하지 않고 꾸준히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커피 전문점 할리스는 올 들어 10월 말까지 60개 매장을 새로 오픈해 지난해 신규 오픈 매장 수를 돌파했고 연말까지 17개 매장을 추가로 오픈할 계획입니다. 또 커피앤 와플 전문점 카페벤에는 5월 론칭한 이후 6개월도 채 안 돼 20여 개의 가맹점을 개설했고요. 편의점 창업도 최근 부쩍 늘고 있는데 GS25의 경우 가맹점 상당 건수가 5월까지는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이었지만 6월 이후 급증하기 시작해 지난해보다 2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7월부터 9월까지 실제 편의점 오픈 건수도 지난해보다 무려 47%나 늘어났다고 합니다. 네, 참 어려운 시기에 힘든 결정을 한 그 창업자들인데 다들 모두들 큰 성공을 거뒀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서울경제신문의 김지영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오늘의 경제 지표를 살펴드리죠.
네, 오늘의 증시 마감 상황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서울경제신문 증권부의 박혜욱 기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코스피 지수가 오늘도 올랐죠? 네, 코스피 지수가 이틀 연속 상승했습니다. 이날 코스피 지수는 전날보다 17.97포인트 오른 1152.46포인트의 장을 마쳤습니다. 지난 주말 뉴욕 증시의 급반등과 중국의 대규모 경기 부양책 소식이 투자 심리를 호전시켰습니다. 장중 전해진 피치의 한국에 대한 신용평가 하향 조정이 약재로 작용했지만 부정적 영향이 그리 크지는 않았습니다. 수급 면에선 외국인과 투신, 연기금이 지난 9월 22일 이후 처음으로 동반 매수에 나서면서 지수를 끌어올렸습니다. 개인은 2천억 원 넘게 팔면서 차익 실현에 나섰고 프로그램 매매는 차익 거래, 비차익 거래 모두 매수 위로 1,875억 순매수를 기록, 지수 상승을 뒷받침했습니다. 네. 자, 연기금과 투신 그리고 외국인이 동시에 주식 매수에 나섰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만. 네, 이날 연기금과 투신 그리고 외국인이 나란히 순매수를 기록했는데요. 지난 9월 22일 이후 처음으로 나타난 트리플 순매수입니다. 주식은 모름지기 안정적인 수급이 수반되어야 한다고도 하는데요. 특히 최근 수급이 무너짐에 따라 높은 변동성 장세가 연출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 같은 트리플 매수에는 분명히 긍정적인 시그널로 해석됩니다. 그럼에도 전문가들은 큰 기대를 걸지 않고 있는데요. 일단 규모 면에서 크게 모자라기 때문입니다. 일례로 지난 9월 22일의 경우 세 주체가 사들인 물량은 총 3,097억 원에 달했던 반면 이날 총 매수량은 1,339억 원에 불과합니다. 여기에 연속성 여부도 중요한 변수입니다. 특히 외국인의 경우 지수가 2,000포인트를 돌파하며 승승장구하던 시기에도 주식을 팔았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 투신은 투자자들이 환매를 요청하게 되면 곧바로 순매도로 전환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남은 주체가 연기금인데요. 연기금은 매매 특성상 시장이 반등하면 매수세가 약해질 수밖에 없어 추세적인 상승세를 이끌기엔 이 역시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네. 자, 오늘은 특히 해외에서 들려온 소식들에 대해서 우리 증시가 상당히 영향을 받았었죠. 네, 이날 시장에 두 가지 굵직한 뉴스가 전해지면서 지수 등락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우선 국제신용평가사인 피치가 한국에 대한 신용등급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낮춘 점을 들 수 있겠는데요. 피치는 특히 신용등급 전망을 낮추면서 국내 은행들의 건전성 문제를 거론했습니다. 이 때문에 대부분의 은행주는 상승장에서 소외된 채 비교적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다음으로 중국의 경기 부양책을 들 수 있겠습니다. 중국 정부는 내수 경기 부양을 위해 4조 위안, 우리 돈으로 800조 원을 투자하는 중국판 뉴딜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이 소식이 호재로 작용하면서 국내 증시도 상승 마감했는데요. 특히 조선, 기계, 철강 등 대표적인 중국 관련주가 대거 급등하면서 오랜만에 상승세를 만끽했습니다. 국내 증시도 그렇지만 중국의 경기 부양책은 중국 증시 이보다 강한 호재로 작용했는데요. 이날 상해 종합지수는 7.27% 폭등하면서 1814는 단숨에 회복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특히 증시 안정을 위한 기금 설치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중국 증시의 반등 여부는 특히 국내 투자자가 가장 많이 몰린 중국 펀드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이번 중국 정부의 대책이 얼만큼의 효과를 발휘하게 될지 투자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네. 자, 박효 기자 잘 들었습니다. 네, 수고하십시오. 네, 오늘의 증시 상황을 정리를 해드렸고요. 센경제현장 잠시 후 이어서 뉴스 단신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신용평가사 피치가 한국의 장기 외화 표시채권에 대해 A+ 등급을 유지했지만 등급 전망은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내렸습니다. 은행의 자산 건전성이 악화됐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금융감독원이 경영진의 임금을 최대 30% 삭감하기로 했습니다. 금감원은 내년에 원장이 30%, 부원장 등 본부장이 10%씩 연봉을 삭감해서 받는다고 발표했습니다. 재건축 아파트를 80% 이상 지은 후 분양하는 재건축 후 분양제가 폐지됩니다. 이에 따라 재건축도 신규 아파트와 마찬가지로 곧바로 분양할 수 있게 돼 사업자금 조달이 수월해질 전망입니다. 지난달 생산자 물가가 10.7% 올라 3개월 연속 상승률이 둔화되는 모습입니다. 품목별로 고속버스 요금이 6.1% 상승했고 택시 요금과 택배 요금 등의 오름세가 눈에 띄었습니다. 네, 센경제현장 잠시 후 증시전략센터를 이어가겠습니다. 중국, 홍콩, 일본, 인도, 싱가포르, 한국 등 아시아 주요 국가의 증권 및 금융시장이 하루 동안 어떻게 움직였는지 궁금하십니까? 아시아 비즈니스 투나잇에서 확인하십시오. Welcome to Asia Business Tonight. I'm Susan Lee in Hong Kong.
블룸버그 TV 홍콩 지사에서 진행자 수잔 리가 미국발 금융위기로 흔들리고 있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 주요 국가에서 발생한 하루 동안의 주식 및 금융시장 소식을 30분간 생생하게 전달합니다. 아시아 비즈니스 투나잇의 첫 자막 방송 시간은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밤 11시입니다. 유럽까지 번진 세계 경제 위기 상황까지 세계 경제 전체를 30분 내 한꺼번에 브리핑 받을 수 있는 아시아 비즈니스 투나잇. 서울경제TV에서만 자막 방송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에너지는 당신의 현금입니다. 공익광고협의회. 지금까지 국내 경제 뉴스 줬는데 급급해 국제 흐름에는 밟지 못하셨다고요? 이제 걱정하지 마십시오. 세계적인 금융 및 비즈니스 정보 채널인 블룸버그 TV를 국내에 독점 방영하는 서울경제TV가 있으니까요. 국내는 물론 고급 해외 경제 정보까지 더한 서울경제TV. Bloomberg Television. 블룸버그 TV 국내 독점 채널 서울경제TV. 네, 증시전략센터 순서를 이어가겠습니다. 메리츠증권의 박진 지점장, 하나대투증권의 최석훈 부장 두 분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박 지점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이번 주는 이틀 연속 증시가 상승하면서 기분 좋게 출발을 했는데요. 자, 오늘 장 정리부터 해주시죠. 네, 지난 주말 뉴욕 증시는 이날 발표된 그 악화된 고용 지표에도 불구하고 새 정부의 경기 부양책과 주요국들의 국제적 공조에 대한 기대감으로 이틀 연속 급락세를 마무리하고 다우는 2.85%, 나스닥은 2.4%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네. 고용지표 약세, GM의 실적 악화 및 운전자금 고갈 등은 이미 예견된 악재로서 연이틀 급락이 반영된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주간으로는 다우는 4.1%, 나스닥은 4.3%의 하락률을 기록했으며 달러는 약세, 유가는 소폭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국내 증시도 중국의 증시 부양책 발표에 고무되며 장중 한때 코스피는 30포인트 이상 상승하기도 하였으나 신용평가기관인 피치사의 한국의 신용등급을 하향 조정할 수 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경계매물 출회로 소폭 밀리며 장을 마감했습니다. 코스피는 1.5%, 코스닥은 2% 오르며 양시장 모두 연 이틀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중국의 경기 부양책에 고무된 철강, 조선주의 상승에 눈에 띈 반면 피치사의 부정적 전망에 영향받은 은행주의 약세가 두드러지며 업종별 명암이 엇갈렸습니다. 네. 자, 최석훈 부장님, 오늘 이제 중국에서 들려온 소식에도 상당히 우리 증시에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중국에서 경기 부양책을 내놓으면서 4조 위안, 우리나라 돈으로 한 750조 원이 넘는 그런 돈을 쏟아붓겠다고 했는데 엄청나네요. 내일 장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일단 오늘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은 호재들도 나왔고 반면에 이제 증시를 압박하는 그런 내용도 있었는데 결국은 이제 호재성 재료들이 이제 한판을 거두는 하루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네. 최근 장에서 이제 가장 그 중요한 포인트는 이제 증시가 얼마만큼 안정되느냐 이 부분인데 지금 경기가 침체 국면에 들어가면서 이제 글로벌 증시가 좀 동조화를 띠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강하고요. 그런 상황에서는 우리 증시는 미국 증시에 연동되는 그런 경향을 가장 많이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미국 증시를 보더라도 물론 변동성이 조금은 이제 심화되고 있지만 9,000포인트를 중심으로 그러니까 점차 좀 안정화를 띌 그런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국내 증시도 이 부분에 따라서 화학제에 따라서 단기적인 등락을 나타내는 그런 과정이 좀 더 이어질 걸로 판단이 됩니다. 네. 오늘 또 보면 이제 중국 증시 부양대책 그리고 피치의 국가 신용등급 전망 하향 이러한 재료에 따라서 장 등락이 비교적 한 40포인트 가까이 크게 나타나는 그 부분은
결국은 그 단기적인 그런 변동이 앞으로도 더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네. 특히 오늘 그 국가 신용 전망 하향 부분 관련해서는 조금 이제 짚어 나와야 할 부분인데 일단 그 아시아 그 관찰 대상 6개국 중에서 한국과 말레이시아만 포함된 부분하고요. 그 특히 이제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이제 그 낮췄던 부분은 실제로 내년 4월에 있을 그 등급 조정에서 등급 하향 가능성이 50% 이상이라는 걸 의미합니다. 결국은 네. 이제 이 부분들이 이제 그 이후에 S&P라든가 무디스에도 영향을 줄 것이고 이러한 부분들도 이제 결국은 이제 우리나라 증시에 그 좀 제약력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특히 이제 그 현 시점이 지금 우리나라가 이제 그 헤지 펀드라든가 국제 투기 세력으로부터 이제 공격 대상이 될 것이다라는 그런 언론 보도들이 가끔 나오고 있는데 그러한 시점이고 또한 그 경기 침체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세계 경기 침체에 굉장히 민감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다가 이제 그 은행 차입 축소로 인한 그 대신용도 하락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복합적인 작용한 시점에서 나온 부분이라 그 장의 상당 부분은 영향을 미칠 거로 보입니다. 네. 결국 그러나 이제 그 투자 심리라든가 수급 가장 중요한 그 안정성 여부를 볼 때 투자 심리 수급인데 투자 심리가 상당히 지금 이제 그 10월 달에 극도로 그 패닉 현상 그리고 항복 상태가 간 상황에서 더 이상 떨어질 단계가 없다라는 측면하고 수급도 이제 국민연금에 막강한 그 뒷받침이 되고 있고 최근에 이제 프로그램 매수 연말로 갈수록 첫 프로그램 매수 잔고가 증가할 걸로 보입니다. 최대 한 1조 5천에서 2조까지는 순유입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장에 상당한 안전판 역할을 할 걸로 기대가 됩니다. 네. 자, 그렇다면 그런 논거에 비춰봤을 때 내일 장은 좀 강한 상승세를 보일 수도 있다. 이렇게 일단 그 기술적으로 보면은 그 10월 달에 이제 급락 과정에서 거래가 상당히 급감을 했었는데 네. 최근에 반등 과정에서 대량 거래를 수반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어떤 대량의 손바뀜의 어떤 그 조짐으로 볼 수 있겠고 패턴을 보면 지금 그 N자형으로 이제 강하게 뚫어갈 수 있는 그런 그 가능성도 지금 비춰지고 있습니다. 오늘 장중 10포인트 마이너스에서 이제 30포인트 올려는 그런 과정에서 그래서 목표치는 1200에서 1250까지도 단기 반등이 가능하다. 네. 업종별로는 최근에 이제 약간의 단기적인 주도주 변화 가능성이 나타나고 있는데 중국 관련된 그 철강이라든가 조선, 해운, 기계업종 하나 추가하면 석유화학 이쪽에 어떤 그 종목들 중심으로 저점 매수가 유효한 전략이 될 걸로 보입니다. 네. 자, 두 전문가의 오늘 증시 상황에 대한 분석을 들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분의 포트폴리오를 살펴볼 텐데요. 자, 먼저 박진 지점장님은 어떠신가요? 네, 오늘 포트폴리오는요. 현대제철 35%, 네. 동부화재 25%, 현금 40%로 하겠습니다. 네. 자, 조금씩 다르게 편입을 하셨는데, 자, 그럼 먼저 그 가운데 현대제철부터 살펴보겠습니다. 35%입니다. 예. 현대제철은 뭐 한마디로 뭐 시장 지배력과 가격 결정력을 갖춘 어떤 몇 안 되는 우량주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는데요. 오늘도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네. 동사도 세 가지 포인트로 요약하면 첫 번째는 그 제품 가격 인상 효과에 따른 3분기 실적 호전입니다. 3분기 매출액은 3조 2,677억으로 전년 동기 대비 87% 증가했고요. 영업이익은 4,449억으로 무려 244% 증가했습니다. 이와 같은 실적은 지난 6, 7월까지 계속된 제품 단가 인상분에 대한 반영과 형광, H형광 등의 수출량 증대, 수출 단가 상승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그 환율 상승에 따른 1천억의 황차손 발생으로 경상이익은 수법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 제품 가격 인하 지원책으로 2009년 실적이 방어 기대된다는 것인데요. 지난 1일 철근 및 현금 가격을 톤당 10만 원 인하했습니다. 이는 뭐 전 세계적으로 지금 경기가 둔화되고 있고 이에 따른 국제 철근 가격이 하락 추세에 있고 국내 경기도 뭐 건설 경기 둔화라든지 이런 등으로 제품 수요가 감소한 것에 따른 원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런 제품 판매량 감소 부분을 제품 가격 인하 시기에 최대한 지연이라는 전략으로 하는 것이 이제 최상의 전략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여타 금리와 환율 상승에 따른 자금 부담은 좀 미미한 수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그 최악의 상황을 고려하더라도 지금 실적은 상당히 저평가됐다는 것인데요. 4분기 이후 그 2009년까지 어떤 뭐 제품가 하락이라든지 판매 부진이라든지 어떤 최악의 시나리오 부분은 이미 주가의 하락에 반영되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최악이라는 2009년 실적을 감안하더라도 EPS 7,249원이고 BPS 61,448원인데 현재 주가를 고려할 때 PER 5.3배, PBR 0.6배로 뭐 장부가에도 못 미치는 굉장히 저평가된 상태입니다. 네. 이를 고려해서 불황기 수준의 그 PER을 고려할 때 7.5배 정도를 잡은다 그러면은 목표가는 55,000원, 손들가는 25,000원으로 하겠습니다.
네. 자, 현대제철에 관해서 들어봤습니다. 목표가와 손절가 사이의 폭이 상당히 넓은 것이 눈에 띄고요. 자, 다음 동부화재는 어떨까요? 네, 동부화재 오늘도 좀 말이 많은 주식인데요. 그룹사 관련 리스크 얘기가 계속 나왔던 것 같은데 그거보다는 그룹사 관련 리스크보다는 이익 창출 능력에 주목하자라고 이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동사는 일단은 첫 번째 장기보험 성장세로 일시적인 그 투자 수익률 하락은 우려할 필요가 없다는 것인데요. 2분기에 경과보험료라든지 이런 굉장히 늘어났었지만 수정 단기 순이익이 많이 줄어들었었는데요. 그거는 이제 주로 주식시장 조정에 따른 어떤 투자 영업이익이 감소한 것에 대한 것입니다. 보험 영업이익은 자동차 손해율 하락으로 흑자 기조를 계속 유지하고 있고요. 장기보험 성장에 따른 운용자산 증가로 이자 수익은 계속 견조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어서 일시적인 투자 수익률 하락은 큰 의미를 둘 필요는 없습니다. 네. 두 번째 오늘도 나왔지만 그룹 관련 리스크보다도 대한 얘기인데요. 2분기에 동부생명의 유상증자에도 참여했고요. 동부증권 지분 확대 투자 등을 하면서 그룹 관련 리스크가 상당히 확대되었었는데 장기적으로는 보험지주 회사로서 가기 위한 자회사의 투자를 그룹 관련 리스크로 확대시키는 것은 확대 해석할 필요가 없다고 보는 거고요. 네. 오늘 동부건설, 동부제철 등에 대한 어떤 지원설도 나왔다고 그랬는데 이런 시장 루머에 너무 과민 반응할 필요도 없을 것 같고요. 비용 통제 능력을 가진 있던 동부화재가 다른 계열사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고정비 부담이 적어서 이익 창출에 좀 더 유리한 전망입니다. 목표가는 2008년 이익 전망치를 2,882억에서 2,717억으로 하락시켰고요. BPS도 18,267원에서 16,359원으로 이게 하향 조정하였지만은 그렇게 하였어도 파워가 4.8배, PBR이 1.1배로서 지금 현주가가 지나치게 하락했다고 볼 수 있어서 가격 메리트가 존재합니다. 이를 고려해서 또 동사의 그룹 관련 리스크보다는 상대적으로 이익 창출 능력에 뛰어나다는 것을 고려하여 목표가를 퍼 7.0배 수준인 27,000원, 손절가를 14,000원에 제시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두 종목 현대제철과 동부화재 두 종목에 관한 박진 지점장님의 추천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자, 다음은 최석훈 부장님은 어떻습니까? 저는 이제 세 종목을 편입돼 있는데 네. 코스코가 상당히 오랜 기간 편입돼 있어서 상당히 개인적으로 그렇지만 이게 제 개인적인 강한 신뢰가 있어가지고 예. 목표까지는 충분히 가능할 것이다라고 보입니다. 아마 조만간 39만 원, 40만 원 근처하면은 그 편입을 종목 교체할 것이고요. 네. 효성 새로 편입한 효성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5만 500원 정도 제시한 그 가격까지 곧 도달할 걸로 보여집니다. 네. 오늘 신규로 추천한 그 한지중공은 비중 20%로 새로 편입을 했는데 예. 잘 아시겠지만 그 작년 8월 1일 날 이제 영업회사 지주회사로 이제 분할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번 반기 실적이나 매출을 보더라도 상당히 양호한 상태고 이번 주 14일 날 발표가 예정된 3분기 실적이 상당히 그 어닝 스프라이즈가 예상이 됩니다. 그 영업이익이 한 1,400 수준으로 작년 예년에 비해서 한 그 배 이상 증가할 걸로 보여지고요. 네. 특히 이제 그 조선업종들이 그 대부분 이제 환차손에 많이 노출된 부분이 있는데 네. 한지중공업 같은 경우가 다행히 한해질을 하지 않아 가지고 그 환율 상승에 따른 부분들이 고스란히 영업이익으로 들어오는 그런 부분을 톡톡히 수혜를 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예. 더불어서 이제 인천 북항 그 배후 부지 한 77만 평 정도 규모의 지금 이제 그 개발 관련해서 올 연말에 인천시의 심의가 완결될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평가 차익이 미니멈 2조에서 한 3조까지 가능할 걸로 판단이 되고 거기에 따른 자산 가치가 상당히 이제 앞으로 부각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단지 이제 그 한진중공업의 그 걸림돌이란 게 이제 건설 부분이 편입이 돼 있어가지고 네. 조선 부분에 비해서 건설 부분의 수익성이 상당히 좀 안 좋게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들이 건설 부분에 이제 아킬레스건으로 작용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계속적으로 작용하고 있는데 실제로 그 한진중공업의 그 건설 파트 중에서 주택 부분은 굉장히 미미합니다. 신규 진출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아 가지고 네. 대부분 토목공사 중심으로 그 건설 물량이 확보되기 때문에 우리가 우려하는 그런 최근에 왔다는 건설사의 능수성 부분하고는 정도에 덩떨어져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한지중공업의 EPS 올해 EPS 3,600원을 기준으로 PER 8배를 정해서 목표가를 28,000원, 손절가는 2만 원 제시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목표가, 손절가까지 들어봤는데요. 한진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물론 그 중공업 분야와 또 건설 분야를 함께 영위를 하고 있지만 지금 최 부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건설 분야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좀 적기 때문에 지금 어떤 건설 경기의 불황과 관련된 부작용이 좀 적다라는 게 긍정적으로 오히려 작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인천 북한 뭐 배후 부지라든가 그 밖에도 이제 용산 등등의 어떤 사옥 빌딩이라든가 그런 부동산 자산 등을 좀 적지 않게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한번 그 자산에 대해서 꼼꼼히 체크를 해보시고 자산 대비 현재 어떤 시가총액이라든가 현재가를 대비해서 주가가 혹시 저평가되어 있는 건 아닌지, 장기적으로 한번 투자해 볼 만한 가치가 있는 건 아닌지, 자, 그런 쪽으로 접근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요즘 같이 어려울 때는 자산 가치로서의 어떤 주식에 대한 접근도 상당히 필요하겠죠. 그렇죠. PBR 기준으로 하면 지금 이제 우리 시장 PBR이 지금 1배에 못 미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네. 그 중에서도 이제 종목별로 자산 가치 고려한 종목들은 앞으로 충분히 테마가 될 걸로 보여집니다. 네, 제가 조깅하면서 용산 쪽을 뛰다 보니까 이게 자세히 봤는지 모르겠는데 한진중공업 빌딩이 좀 비싸다는 용산 땅 위에 딱 있었던 걸로 기억이 나가지고 그런 것들이 이게 좋은 투자 정보가 아닌가 싶습니다. 조깅을 하십시오. 네, 자, 지금까지 최석훈 부장님과 박진 지점장님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현재 시장에 대한 그분들의 시야를 살짝 엿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센 시장 분석을 이어가겠습니다. 중국, 홍콩, 일본, 인도, 싱가포르, 한국 등 아시아 주요 국가의 증권 및 금융시장이 하루 동안 어떻게 움직였는지 궁금하십니까? 아시아 비즈니스 투나잇에서 확인하십시오. Welcome to Asia Business Tonight. I'm Susan Lee. I'm Susan Lee in Hong Kong. 블룸버그 TV 홍콩 지사에서 진행자 수잔 리가 미국발 금융위기로 흔들리고 있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 주요 국가에서 발생한 하루 동안의 주식 및 금융시장 소식을 30분간 생생하게 전달합니다. 아시아 비즈니스 투나잇의 첫 자막 방송 시간은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밤 11시입니다. 유럽까지 번진 세계 경제 위기 상황까지 세계 경제 전체를 30분 내 한꺼번에 브리핑 받을 수 있는 아시아 비즈니스 투나잇. 서울경제TV에서만 자막 방송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에너지는 당신의 현금입니다. 공익광고협의회. 지금까지 국내 경제 뉴스 줬는데 급급해 국제 흐름에는 밟지 못하셨다고요? 이제 걱정하지 마십시오. 세계적인 금융 및 비즈니스 정보 채널인 블룸버그 TV를 국내에 독점 방영하는 서울경제TV가 있으니까요. 국내는 물론 고급 해외 경제 정보까지 더한 서울경제TV. Bloomberg Television. 블룸버그 TV 국내 독점 채널 서울경제TV. 네, 전문가와 함께 좀 더 시장을 자세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선물의 정미영 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최근 환율이 비교적 안정세를 보인 듯 하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무섭게 이게 변하는 것 때문에 상당히 많은 투자자분들이 부담을 느꼈는데요. 그때에 비하면 참 좋아졌죠. 자, 먼저 지난주 외환시장 동향부터 정리해 주시죠. 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좀 저희도 부담이 상당히 적어졌습니다. 환율 변동성이 그만큼 줄어들다 보니까 외환시장에 관심이 줄어든 게 저희로서는 업무 부담이 조금 감소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주 흐름을 보면은 아직까지 좀 안심하기는 이르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한 2주 연속 세계 증시가 랠리를 펼쳤고 우리나라 증시 역시 큰 폭으로 반등을 하면서 이 부분이 환율의 큰 폭의 하락 요인으로 작용을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율이 1250원 선까지 이렇게 빠르게 낙폭을 넓히는 그런 모습을
보였었습니다. 특히 지난 주 초반에는 정부가 그 경제 난국 극복 종합 대책을 발표를 했고, 또한 그 미국에서는 오바마 대통령 당선으로 인한 증시의 강력한 랠리, 이런 부분들을 영향을 받으면서 환율이 1250원 선을 강하게 테스트를 했습니다마는, 거기서 1250원 부분에서는 업체들의 결제 수요를 비롯한 달러 수요들이 상당히 강하게 유입이 되면서 1250원의 지지력을 확인을 했고요. 그 이후에는 그 통화수합 금리가 마이너스로 전환하는 등 외화 자금 시장에 대한 불안과 그다음에 세계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를 떨쳐버리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다시 환율은 1,300원대를 진입을 했고요. 장중 고점을 1,365원까지 높였다가 결국에 1,328원에 마감을 했습니다.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는 안정되었다고 할 수 있겠지만은 여전히 한 주간 등락폭이 100원을 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 외환시장의 불안감이 사라졌다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아직까지 외환시장이 물론 안정감은 찾았지만 불안감이 완전히 가신 것은 아니다, 이렇게 진단을 해주셨습니다. 자, 지난주 금통에서 금리를 인하를 했습니다. 자, 이런 금리 인하가 환율에 어떤 영향을 주었다고 정리해 볼 수 있을까요? 네, 그런 질문을 상당히 많이 받습니다. 금리를 인하하게 되면 결국은 이제 그것이 원화에 대한 그 금리 값이 떨어지는 거니까 원화의 약세 요인, 즉 환율의 상승 요인으로 작용을 하는 것이 아니냐, 이제 그런 우려들이 많았었습니다. 우선 이제 지난주 상황을 정리를 해보자면 시장에서는 50bp, 0.5% 정도의 금리 인하를 기대했었습니다만 그보다 적은 0.25% 금리 인하에 그치면서 채권 시장은 그에 따른 실망 매물이 나오면서 오히려 금리가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외환 시장에는 전반적으로는 원화에 다소 긍정적인 측면이 많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석적으로 봤을 때는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그 해당된 통화의 가치가 떨어지는 게 일반적입니다. 유럽이 지난 7월 달에 금리 인하를 강력하게 시사한 이후로 유럽이 유로화에 미 달러에 대한 화질을 큰 폭으로 급락했던 것처럼 그런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은 이렇게 반대로 그 금융시장에 영향을 받는 이유는 우선은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는 정상적인 금융 상황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세계적인 금융 위기가 펼쳐지고 있고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주요 중앙은행들이 다 같이 금리를 큰 폭으로 인하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이제 환율에서 중요한 건 절대금리보다도 양국의 금리 차가 벌어지느냐 축소되느냐 그 부분인데 다 같이 금리를 내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원화의 금리가 낮다라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특별히 원화의 약세요인이라고 볼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오히려 또 최근의 흐름을 보자면 적극적으로 금리 인하 정책을 편 그런 나라의 주가와 환율이 큰 폭으로 그 통화 가치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결국 지금은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정상적인 상황이 아닌 거를 얼마나 빨리 적극적인 대책을 통해서 되돌릴 수 있을 것이냐 그런 것에 오히려 초점이 맞춰지고 있기 때문에 금리 인하 자체가 원화의 약세 요인이라고 그렇게 볼 수가 없을 것 같고요. 그럼 두 번째로는 그 과거의 데이터를 들여다보더라도 원화가 금리에 따라서 영향을 받는 부분은 다른 통화에 비해서 굉장히 미미한 편입니다. 금리에 대한 민감도가 상당히 낮다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뭐 두 가지 이유 정도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주요 통화들 같은 경우는 금리 차를 보고 그 금리 수준을 보고 채권 자금 유출입이 굉장히 활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리 차라는 것이 절대적으로 환율에 영향을 미치게 되지만은 우리나라에는 외국인 자금은 주식 자금이 더욱더 주류를 이루고 있다고 볼 수가 있고 최근에 한 2년 동안에 그 외국인의 채권 매수가 굉장히 많이 들어왔습니다만 그러한 자금들은 어떤 우리나라의 금리 수준을 보고 들어왔다기보다도 지금 재정거래 이익을 보고 들어온 그런 자금들이기 때문에 그런 금리 차를 보고 들어온 자금의 유출입이 적기 때문에 영향을 덜 받는 측면이 있고요. 그럼 우리나라의 그 대외 의존도가 다른 주요 국가에 비해 상당히 높지 않습니까? 네. 실물 경기도 그렇고 금융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그 우리나라의 그러니까 환율이라는 것은 금리보다도 실질적인 외환 수급, 달러의 공급과 수요가 어느 쪽이 더 많이 남고 모자라느냐 그거에 따라서 영향을 받는 것이 훨씬 크기 때문에 금리에 대한 민감도가 상대적으로 낮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우리 금리 인하에 대해서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절대적인 기준 금리의 어떤 금리의 수준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양국 간의 어떤 금리 격차가 중요한데 지금 전반적인 전 세계 그 금리의 추세가 함께 내려가고 있는 추세이니만큼 우리가 금리를 인하한 것이 환율에는
그다지 영향이 크지 않다. 이렇게 정리한 것으로 어렵게 제가 이해를 간신히 했습니다. 네, 하지만 또 쉽게 설명을 해주셔서 정말 고맙고요. 자, FRB와의 통화 수업도 이제 정부가 다각적인 어떤 그 외화 유동성 공급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통화 수업 금리가 한때 마이너스로 전환되기도 했었는데요. 자, 그럼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네, 뭐 이것도 쉬운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금융시장에 있는 사람들조차 이 현상을 제대로 이해한 사람은 많지는 않습니다. 네, 제가 귀 쫑긋 세우고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우선 이제 저희가 통화 수업이라는 용어를 일반적인 것으로 가장 접하게 된 최근의 사건이 바로 그 FRB와의 통화 수업 체결입니다. 네. 그 부분은 상당히 어떤 우리나라의 국제금융시장의 위상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통화 수업이라는 것은 달러와 우리나라 원화를 교환을 하는 그런 거래를 체결을 했다라는 얘기가 되는데 그게 왜 중요하냐면 지금까지 FRB는 소위 메이저 국가 이외의 다른 국가들과 통화 수업 계약을 한 번도 체결을 한 적이 없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러한 그 통화 수업 체결의 국가를 우리나라를 비롯한 싱가포르, 브라질, 멕시코 이런 다른 국가들로 확대를 했고 거기에 이제 우리나라가 포함이 됐다는 게 중요한 건데 결국 뭐 너무 확대 해석한다고 또 볼 수가 있겠지만 어쨌든 FRB가 원화를 달러와 교환할 수 있는 통화를 인정을 했다라는 점에서 굉장히 긍정적인 의미로 볼 수가 있고 그 외화 자금이 부족할 때마다 우리는 언제든지 원화를 빌려주고 달러를 빌려오는 그런 거래를 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그동안 환율의 그런 패닉을 가져왔던 외화 유동성 문제를 가 심각해지는 것을 막는 데는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건 이제 중앙은행들 간의 통화 수업이고요. 지금 여기서 말한 통화 수업이라는 것은 이제 은행들 간의 거래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통화 수업을 얘기하는 건데 메커니즘은 똑같습니다. 똑같이 여기서도 달러와 원화를 교환하는 그런 시장이 됐는데 그 수업 금리가 마이너스로 들어갔다라는 얘기는 우리가 달러를 빌리는 대신에 원화를 빌려주는데 원화를 빌려주는 것에 대한 대가를 하나도 이자를 못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 말은 달러를 빌리려는 사람이 많으니까 달러를 빌려주는 사람으로서는 원화를 빌리고도 거기다는 이자를 지급을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결국은 외화 자금, 즉 달러 자금에 대한 수요가 공급보다 더 많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이제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부가 여러 가지 유동성 대책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렇게 수합 금리가 나빠지는 것이 무슨 이유이냐? 그거는 이제 우선 10월까지 또 수합 금리 계속 불안한 양상을 보였습니다만은 그때 금리는 하락세는 잘 아시는 것처럼은 10월 중순까지 리만 사태 이후에 특히 우리나라 금융기관들이 외화 자금을 조달하는데 엄청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갚아야 될 돈은 많은데 달러가 차입이 안 되니까 어려움을 겪었던 시장이고 달러의 공급이 절대적인 공급이 부족했던 그런 상황으로 인해서 외화 자금의 난을 겪었다면은 최근에 나타났던 현상은 정부의 그 경쟁 입찰에 의한 통화 수합이나 이런 걸 통해서 외화 자금은 공급이 됐습니다만은 돈이 막혔다가 조금 풀리게 되니까 이 달러 자금 필요한 데들이 한꺼번에 몰려드는 그런 현상에 의해서 이렇게 수합 금리가 마이너스로 들어갔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어디서 이렇게 자금 수요가 나왔느냐? 크게 보면 지금 두 가지 부류로 보고 있는데 첫 번째가 그 조선업체의 선물한 매도를 들 수가 있습니다. 조선업체가 그동안 선물한 매도를 하고 싶어도 은행들이 받아주지 못해서 못했는데 그것이 재개가 되기 시작했다는 걸 의미를 하고요. 두 번째로는 외국인이 채권 투자했던 것을 정리하고 나가는 과정에서 달러 수요가 발생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수요 요인이 크게 부각이 되면서 그 통화수합 금리가 마이너스로 접어들었다고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것이 이제 환율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좀 짧게 정리를 해주시겠습니까? 네. 우선 조선업체 선물한 매도가 재개됐다는 점에서는 외환시장에 다소 긍정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달러 자금이 외환시장이 풀린다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오히려 환율 하락 요인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겠지만은 그 외국인이 채권을 매도하는 것은 메커니즘으로 봤을 때는 외환시장이 중립적이지만 어쨌든 전반적으로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들어왔던 투자 자금을 빼가지고 나간다는 의미에서는 다소 좀 환율에 부정적인 영향이 될 것으로 봐서 전반적으로는 어쨌든 통화수합 금리가 마이너스로 간다는 것 자체는 환율에는 소폭의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환율이 소폭 상승하는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자, 지금까지 삼성선물의 정명 팀장과 함께 어려운 얘기를 쉽게 풀어서 잘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오늘 우리 금융시장은 두 가지 악재와 호재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중국의 대규모 경기 부양책 추진이라는 호재와 또 피치의 우리 국가 신용등급 전망 하향이라는 그 악재 두 가지가 있었는데요. 결과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은 악재가 별다른 그 힘을 쓰지 못했다. 그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금융당국은 이 피치사의 이러한 하향 전망 평가가 우리 국가 어떤 단일적인 문제라기보다는 전 세계 경기 둔화에 힘입은 바 더 크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하기도 했는데요. 제발 그렇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생경제 현장 오늘 여기서 순서 마치고요. 저희는 내일 다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